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현금 흐름표를 해석하는데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회계이론 동영상에 보면 94번째 동영상에 보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이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번째 동영상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강의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동영상을 먼저 들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부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예요? 원래 이제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간접법으로 해요. 간접법으로 하는데 이자 수치, 이자를 받는 거, 배당금 수치, 그다음에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는 직접법으로 해요. 직접법으로. 그래서 이 직접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을 당기순이익에서 없애줘요. 이걸 없애주고 여기서 실제로 받은 현금을 직접법으로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건 더해주고 빼주는 거예요. 현금이 나간 것은 빼주고 현금이 들어온 건 직접법으로 더해주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현금이 나가지 않은 이자 수익, 이것은 이자 수익은 현금이 나갔다 안 나갔던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은 당기순이익에서 빼주고 배당금 수익도 빼주고 이자 비용도 더해주고 법인세 비용도 더해줘요. 왜냐하면 없애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이것들이 영향을 없애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것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수치는 뭐예요? 이자 수익에서 현금을 못 받은 거 빼주고 미리 현금을 받은 거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은 뭐예요? 순액으로 한다는 거. 매출 채권 변동은 이렇게 순액으로 판단한다. 순액은 뭐예요?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원래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을 가산을 해줘요. 현금 흐름표 구할 때는 당기순이익에서 가산을 해주는데 대손상각비는 여기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매출 채권에서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에서 빼주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매출 채권을 총액으로 할 때에는 대손상각비를 가산을 해주는데 총액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풍국주정이에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그 총액으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를 가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풍국주정 현금흐름표 저번에 보여드렸죠. 현금흐름표 보면 대손상각비를 가산을 하고 대손상각비 환입 있죠. 환입액을 다시 또 차감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요. 자,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뭐예요? 매출 채권은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총액으로 일일이 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빼고 이게 순액으로 한꺼번에 관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쵸? 개수가 얼마 없어요. 개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엑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해요. 총액.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유형자산. 그러면 뭐냐면 유형자산 있고 주석상에 보면 유형자산 있고 주석상에 보면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고요. 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고요. 이것을 별도로 해서 유형자산의 증감을 구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샀으면 취득한 금액은 뭐예요?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그럼 현금 유출로 투자활동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쵸? 현금 유출로.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현금 유입이 되는 거예요. 현금 유입. 그렇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처분했다. 현금 유입이 되고 투자활동에 대한 그 다음 무형자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순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 총액으로 하고 감가상각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뭐예요? 감가상각비는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여기서 없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뭐라고 했어요? 투자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당기순이익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활동 당기순이익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투자활동으로 해서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서 현금 들어온 것을 한꺼번에 기록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으로. 유형자산 처분으로 해서 유입이 들어온 것은 한꺼번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으로 해서 현금이 들어온 것은 이 안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뭐 대여금을 회수로 하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인한 현금이 유입된 거죠. 단기 투자자산을 처분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처분하면 현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현금 유입이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의한 현금 유출은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유출은 회사 밖으로 현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은 뭐냐? 금전을 대여를 해요. 관계회사한테 금전을 대여한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잖아요. 밖으로.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을 취득해요. 취득하면 돈 주고 사잖아요. 현금이 나가는 거고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을 한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건물을 사고 수선을 하잖아요. 수선을 하면 보통 수선을 한다. 근데 이 수선을 하는 금액이 어떤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올린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본적 지출이 돼요. 자본적 지출. 어떤 뭐 건물 외벽에 무슨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어때요? 건물 가치가 높아지겠죠. 아파트도 일부러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면은 건물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해서 나가면 현금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활동은 말 그대로 뭐 금전을 차입한다든지 사채를 발행한다. 그럼 현금이 들어오죠? 이게 차입을 하면 차입금이라고 하죠. 우리 차입금 어때요? 현금이 들어와요. 유상증자를 하면 어때요? 현금이 들어오죠.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현금이 들어오죠. 이것도 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뭐냐면 현금이 밖으로 나간다. 차입금을 상환한다. 그러면 돈을 갚으니까 은행으로 어때요? 돈이 가죠. 사채를 상환한다. 밖으로 가죠. 돈이. 유상증자 이거는 뭐예요?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유상감자겠죠.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주식을 줄이면서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줄인 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상감자. 무상감자는 돈을 안 주면서 자본을 줄이는 거고 유상감자는 자본을 줄이면서 뭐예요? 자본금을 줄이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어때요? 돈이 나가죠? 그 다음 배당금을 지급해도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재무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명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보면 이건 투자활동이고 이거는 재무활동이다. 이런 부분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관적으로 알기가 좀 애매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 중에서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이지만 이 세 가지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국제회계기준 K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국제회계기준 IFR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 있죠. 이자 지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자 지급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IFRS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이 영업활동으로 해요. 대부분이 영업활동으로 하는데 재무활동으로 선택하는 회사가 대한항공, 동부제철, 삼양식품 등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대한항공 있네요. 자, 보면 대한항공을 보면 현금 흐름표 있잖아요. 현금 흐름표 보면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자, 아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이자 비용 뭐예요? 법인세 비용은 더해주고 이자 수익은 빼주고 배당금 수익은 빼줘서 뭘 만든다고 했죠? 이익에서 이것들을 더해주고 이것들은 빼주는 이유는 직접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법으로 어떻게 해요? 밑에다 이자의 수치, 배당금 수치, 법인세 현금 납부. 이것은 뭐냐면 수치하고 수익은 틀려요. 이 수익은 현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자가 발생주에서 계산한 거고, 이것은 뭐냐면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미리 받은 것은 선이자라고 해요. 이건 이자 수익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이자 수익인데 미수 수익, 현금은 못 받았어요. 이것은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고려해서 이자를 무조건 현금으로 받은 것을 여기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배당금 수치도 마찬가지고 법인세 납부한 것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은 틀린 거예요. 자, 보셔요. 그리고 근데 여기 이자 지급은 없죠. 여기에 원래 다른 회사들은 영업 활동을 하는데 대한항공은 뭐예요?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이라 넣었죠. 여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접법이라는 것은 순이익에서 이제 이렇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더하고 현금 유출입이 없는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고, 그렇죠? 수익은 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이렇게 처분이익은 뭐냐면 이건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동부제철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동부제철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에서 이 안에 이제 이자 비용 더해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더해주고, 이자 수익 빼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 수익, 이렇게 배당금 수익 빼줘가지고 없애주겠죠. 그래서 직접법으로 이자의 수치 다시 또 더해주고, 배당금 수치 더해주고, 법인세 납부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법으로. 그래서 근데 이자의 지급이 없죠. 이자의 지급은 여기에 있어요. 이제 보통 회사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 있죠. 이자의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이런 식으로 가요. 법인세 납부.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회사들 거 현금으로 읽어보시죠. 아무거나 꺼내면 보통 대부분이 이자 지급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 동부제철도 재무활동으로 가 있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법인세 지급이 다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자의 수치, 배당금 수치, 법인세 지급 뭐냐면 법인세 지급은 영업활동으로 가 있죠. 그렇죠? 이건 원래 영업활동이에요. 법인세 지급은. 근데 다른 투자활동 이자의 수치하고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특이하죠? 다른 회사들은 다 영업활동으로 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자의 수치하고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자 지급은 또 재무활동으로 가 있고. 그래서 뭐냐면 국제 회계 기준에 보면 이자 지급액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중에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대부분 영업활동으로 가는데 재무활동을 선택하는 회사가 아까 대한항공, 동부제철, 삼양식품. 그리고 이자 수치하고 배당금 수치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중에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대부분은 영업활동으로 선택하죠. 투자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삼양식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 현금흐름표 해석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회사들은 이자 지급이 재무활동으로도 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가 있고. 자, 이자 수치하고 배당금 수치가 어떤 회사들은 영업활동으로 가지만 어떤 회사들은 투자활동으로도 가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금융리스를 많이 해요. 금융리스를 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금융리스는 리스하는 자산을 자산으로 잡고 리스 부채를 또 부채로 잡아서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하게끔 됐어요. 운용 리스는 자산도 안 잡고 부채도 안 잡고 그냥 리스류라는
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이자 지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자 지급은 뭐예요? 영업활동으로 처리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줄어드니까 재무활동으로 간 것 같아요. 그쵸? 삼양식품은 왜 투자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이게 영업활동 현금으로 간다면 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좋아서 더 기업의 외부의 투자자들을 봤을 때 훨씬 양호하게 좀 호재로 작용할 텐데 투자 활동으로 가니까 좀 뭔가 왜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삼양식품 관련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왜 그런지는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러 회사들을 비교할 때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잖아요. 그럼 만약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면 뭐예요? 이것을 이자 지급을 영업 활동으로 넣어놓고 한번 영업 현금흐름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자 수치와 배당금 수치를 영업 활동으로 넣어서 영업 활동 현금흐름을 비교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비교 가능성을 높여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만 넣으면 되니까.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 연구는 이제 CFO 강인호또 황희석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죠. 황희석 교수님이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나온 내용을 쓰고 이 전체적인 현금흐름표 해석 시 주의사항은 뭐냐면 쉽게 풀어쓴 현금흐름표 분석이라고 윤주석 그 모건대학교 그 교수님이거든요. 이 교수님이 쓴 책을 보고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만 지금 황희석 교수님이 쓴 CFO 강의 노트를 보고 요약을 한 거고 이쪽은 뭐냐면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쓴 것 중에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쓴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 단기순이익 우리가 이제 단기순이익 있잖아요. 단기순이익하고 영업현금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차이금액을 가장 큰 회사부터 가장 작은 회사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가장 낮은 하위 10% 기업군이 지원. 가장 낮다는 것은 뭐예요? 자, 단기순이익이 만약 1억이에요. 1억. 단기순이익이 영업현금흐름도 1억이다. 그러면 어때요? 0이 되겠죠. 0. 그렇죠. 자, 단기순이익 1억인데 영업현금흐름은 적자예요. 적자로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2억이 되겠죠. 이것은 이쪽으로 가겠죠. G10으로. 그렇죠. 그래요. 그냥 단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이 가장 낮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차이 금액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단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이. 만약 단기순이익이 더 낮으려면 어떻게 돼요? 적자인데 영업현금흐름은 1억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억이 되죠. 그쵸?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낮은 하위 10%와 10%의 기업군을 지원부터 상위 10%의 기업군 G10까지 해서 10개의 기업군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했을 때 초과 수익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나냐? 지원이 완승이다. 연구 결과가 이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여기는 뭐냐면 산업의 특성을 분류는 해야 되겠죠. 자본 지배학적 산업과 자본 지배학적이지 않은 산업은 분류를 해야 돼요. 서로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그건 분류를 해야 돼요. 별도로. 자, 발생액은 뭐예요? 단기순이익의 특징은 뭐냐면 발생액은 단기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순이익은 발생주의. 그 다음에 영업현금흐름이 현금주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비용과 수익 항목은 대표적인 항목이 감가상각비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정 과목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그렇게 큰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이 자본 지배학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가장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어느 기업군이든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기업군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영업부채의 변동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영업자산의 변동은 뭐냐면 영업자산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그래서 특히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크기로 인해서 G1과 G10, 10 기업군 간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 향후 G1 기업군 그러니까 단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이 거의 비슷한 그리고 아니면 단기순이익이 적자인데 영업현금흐름은 흑자인 회사들 이란 기업군이 2년 동안 동종산업 유사 규모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발생이익은 가장 높으나 당기순이익은 높아요. 막 10억씩 나요. 당기순이익은. 근데 영업현금으로는 적자예요. 마이너스 5억이 나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큰 막 15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현금은 가장 낮은 기업군, 즉 G10에 속한 기업들은 향후 2년 동안 동종산업 유사 규모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주가 수익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확률적인 부분이에요.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은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높다 낮다는 거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예외는 있어요. 그 기업에. 그래서 항상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그건 아니고 판단에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판단에 참고. 이왕이면 두 개의 기업 중에서 똑같은데 내가 선택을 해요. A와 B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 그러면 뭘 가지고 선택을 하지? 우리가 경제는 선택하는 활동이잖아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또 성장성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두 기업 비교했더니만 저는 당기순이익과 영업 현금흐름 마이너스 했더니만 이 기업이 더 낫다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지원에 속한 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도 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큰 회사는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도 뭐 한 100억이다.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뭐 100억은 안 되더라도 뭐 한 98억, 9억 정도 된다. 그럼 양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흑자인 회사는 업종이 안 좋을 확률이 좀 있는데 이게 업종이 안 좋은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2년 안에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기업군을 고를 때에도 그 안에서. 그렇죠?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당기순이익도 흑자, 물론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 근데 당기순이익은 적자인데 영업 활동 흐름은 양호하다. 이런 경우는 한번 우리가 또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방산업도 봐야 되고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수명 주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기업. 현금 흐름은 기업의 어떤 수명 주기와 대체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략적인 현금 흐름표의 해석이 가능해져요. 항상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숫자를 보고 단순하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재무제표나 숫자를 볼 때는 상상력도 발휘하고 창의성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이것은 창의성은 뇌피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상상했던 부분들을 피드백을 해야 돼요. 숫자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맞는지를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하고 또 회사하고도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전방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읽어보고 관련된 사업 보고서들도 그래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의 수명주기를 파악할 때 이제 도입기가 있어요. 도입기에는 뭐예요?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현금이 사용되는 반면에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 창출이 어렵겠죠. 처음에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이제 막 도입을 하기 때문에 거래처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 창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뭐예요? 플러스 빌려와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러스. 그렇죠. 성장기는 뭐예요? 성장기는 계속 이제 뭐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래처도 많아지고 이제 우리의 제품이 상품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창출은 돼요. 다만 그 금액이 당기순이익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매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재고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회사가 재고자산을 안전적으로 막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잖아요. 매출이 증가하니까 재고를 계속 만들어 놔야죠. 여기 생산 설비가 아직은 적잖아요. 근데 주문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낮으로 공장을 돌려야 되겠죠. 재고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재고 자산을 또 많이 만들어 놔야 뭐예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뭐예요? 원가가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매출 속도보다 뭐예요? 매출 채권 회수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처음 성장할 때는 뭐예요? 이왕이면 계속 제품의 어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매출 채권 이런 부분들 외상을 좀 그 관련된 기간을 좀 늘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이 우리 물건을 살려면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계속 점유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횟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매출액은 매출 채권 횟수된 것을 초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비 투자에 필요한 현금 소유액이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초과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현금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회사는 현금 부족분을 증자나 추가 차입을 통해 보충을 해요. 보충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나 또는 소액의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예요. 계속 투자를 해요. 재무 활동은 뭐예요? 계속 빌려 부족하니까 영업활동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계속 빌려오는 거죠. 성수기 때는 어때요? 성수기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과 거의 동일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 소유액을 초과를 해요. 따라서 남은 돈으로 뭐예요? 부채를 상환을 해요. 영업활동이 플러스 거의 단기 순이익과 동일하고 투자활동 계속 투자를 해요. 재무활동은 뭐예요? 지금 현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요. 부채를 상환해요. 물론 또 투자활동보다 적을 때는 이게 또 더 할 때에는 투자를 더 한다. 뭐 경영자가 경기 변동을 잘못 예측을 해서 계속 더 많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업황을 봐서 과잉 설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쇠퇴기는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감소하게 돼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회사가 과잉 시설을 처분함에 따라서 플러스로 변화하게 되고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회사가 부채를 상환하고 자기 주식을 구입해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구입해서 뭐예요? 주가를 부양을 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형태로 보여요. 이때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주가도 방어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기업의 수명 주기는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의 수명 주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면 업황의 수명 주기로 응용을 해요. 기업의 수명 주기를 업황의 수명 주기, 업황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업황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죠. 업황의 수명 주기. 도입기는 이제 막 뭐예요? 업황이 개선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이제 막 구조조정이 끝나고 거의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칼바람이 불고 거의 끝나고 회사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막 도산도 하고 그 업종에 속한 회사들이 그리고 구조조정이 막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업황이 개선되려고 해요. 이거는 뭐 모르죠.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장기 때는 뭐예요? 업황이 좋아지나 이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그거를 긴가민가해요. 이게 업황이 좋아질지라도 뭔가는 체감 경기는 안 좋아요. 체감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고 뭔가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또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성장기 때 이제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성수기 때는 뭐예요? 숫자 증가가 눈에 이제 보이죠. 눈에 보이고 뉴스가 이제 엄청나죠. 엄청난 뉴스. 그래서 엄청난 숫자, 엄청난 뉴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성수기 때는 의외로 뉴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많이 물릴 수가 있어요. 쇠퇴기 때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의 숫자는 양호해요. 양호한데 뭐예요? 주가는 떨어져요. 성장기 때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의 숫자는 망가졌지만 성장기 때는 어때요? 망가졌지만 주가가 오르죠. 도입기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오르다가 성장기 때 많이 오르죠. 주식에 이제 쇠퇴기 때 관심이 없던 사람이 투자를 해요. 매수를 하는데 뭐냐면 숫자를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안전마진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쇠퇴기 때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 중에서 소음과 투자가 있어요. 소음과 투자. 거기에 보면 리처드 번스타인의 그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항상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풀어쓴 현금 흐름표 분석에 나와 있는 표예요. 나와 있는 표인데 출처가 이제 이쪽이에요. 이쪽. 이제 8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 그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회사별로 개개의 회사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것만 봐서 플러스 숫자도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봐서 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좀 그냥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어떤 교수님 두 분이 아마 이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자, 영업 활동이 플러스고 투자 활동도 플러스고 재무 활동도 플러스다. 이건 뭐예요?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도 좋고, 근데 자산을 매각해.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이 있는데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또 확보를 해요. 또 재무 활동에서도 현금을 확보해요. 이건 뭐예요? 지금 타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을 모색하는 중이에요. 또는 신사업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아주 그래서 유동성을 매우 확보를 해놓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회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투자하려는 느낌.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뭐예요? 그나마 그 대표 경영자가 상당히 그나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좀 관찰을 해두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이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영업활동에서 뭐예요? 창출했죠. 창출한 현금으로 뭐예요? 투자를 해요.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설비를 투자한다든지 투자를 해요. 설비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해서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하고 부채도 상환을 해요. 그리고 또 배당금도 지급하고. 이 회사는 어때요? 지금 아주 성숙기 회사, 업황이 최고조라는 거예요. 지금 업황이 최고조. 영업활동으로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배당금도 업황이 최고조. 이런 회사는 뭐예요? 물론 주가는 상승해요. 상승하지만은 이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도입기에서 성장기 때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이 성숙기 때는 숫자는 좋고 업황이 최고조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만 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만약 이게 업황을 타는 회사면, 이게 경기를 근데 안 타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경기 변동하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만 경기 변동을 안 타는 회사들은 뭐예요?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인 경쟁 우위. 그렇죠. 보통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 영업 활동으로 해서 투자도 하고 또 배당금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장기적인 경기.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 변동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경기 변동과 상관이 없는 회사인지도 먼저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경기 변동하는 회사를 전제로 해서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쓴 거거든요. 경기 변동이 하지 않는 회사면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럼 뭐예요?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과 자산을 매각을 했어요. 자산을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해요. 그리고 소유주에게 배당을 지급. 그러니까 만약 이런 회사는 어때요?
오죽하면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을 정도면 어때요?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어때요? 추가적인 투자가 없기 때문에 장기 성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을 정도면 회사가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근데 영업 활동에서 이제 플러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위기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영업 활동도 플러스다고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니까 급하다는 거죠. 근데 장기 성장에 문제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현금과 차입한 자금, 이게 플러스니까 차입을 했죠. 재무 활동 차입을 했고, 또는 주주의 출자 대금 차입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금 조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이고 이게 부채하고 이게 자본이잖아요. 부채와 자본은 뭐예요? 자금 조달이라고 했잖아요. 자금 조달. 자산은 뭐예요?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운용하냐 이거라고 했어요.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은 외부에서 차입하기도 하고 출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현금과 차입한 자금 또는 출자 자금으로 회사를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는 뭐예요? 성장기 회사라는 거예요. 성장기 회사. 성장기 회사야 업황이 성장하거나 업황이 안 좋더라도 만약 이게 업황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냐면 체력이 아주 좋은 회사예요. 체력이 좋은 회사고 이게 이제 금액이 적을지라도 체력이 좋은 회사고 그 대표가 업황이 안 좋을 때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경기 변동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선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대표가 능력이 있는 회사일 수가 있어요. 보통은 대부분은 성숙기 때, 막 성장기 때, 성숙기 때 투자하지만 업황이 안 좋을 때 선투자를 하는 대표들은 상당히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관찰을 하고 계셔요. 투자를 우리가 미리 가서 하는 것보다는 관찰을 하고 있다가 만약 업황이 턴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고정비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하겠죠. 업황이 턴하면. 근데 그것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냐면 턴만 하면 상당히 우리가 숫자를 보고 들어가더라도 도입기 때 못 들어가도 성장기 때 들어가더라도 숫자를 보고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성숙기 때 들어가면 힘들죠. 이제 나중에 너무 뉴스도 크게 나오고 이제 그때 들어가면 힘들지만 이제 그때 숫자를 보고 턴한다라는 느낌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런데 대규모 수주 사업들은 숫자가 안 좋을 때 턴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전방 산업의 수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수주 금액들을 대규모 수주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이미 회사가 구조조정하면서 회사들도 많이 망가져 있어요. 숫자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데도 주가는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전방 산업 수주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회사도 그 수주는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미리 주가는 반영이 되는 기대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숫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수주 금액들을 미리 전방산업 수주 금액들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이 마이너스다. 투자활동이 플러스다. 재무활동이 플러스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뭐예요? 설비 자산을 매각을 하고 또는 차입이나 주주의 추가 출자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 회사죠. 자산 매각, 차입이나 뭐예요? 주주의 추가 출자. 단기적으로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왜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영업활동 그렇잖아요. 자산도 매각하니까 부채 비율 증가하겠죠. 단기적으로 문제가 많고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많겠죠. 성장 능력이 이럴 수 있어요. 자산을 매각하니까 이걸 매각하면 성장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업황이 물론 이게 공장이 아닌 뭐 다른 거다. 무슨 뭐 금융자산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쌓아놓은 금융자산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투자자산 뭐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설비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들은 장기 성장 동력이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황이 좋아질 때까지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설비 투자 계속 하잖아요. 영업현금이 마이너스인데도 설비 투자를 해요. 차입을 해서. 이것은 급격히 성장하는 회사인 경우들이 이런 게 많아요. 급격히 성장하는 회사들, 영업활동에서 부족 현금과 비유동자산 구입에 필요한 현금을 장기 차입금이나 신규 출자이익으로 보충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더 좋은 비즈운이라는 회사에, 그때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더 좋은 비즈운 같은 경우도 그 뭐냐면 그 당시에 몇 년도더라,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클라우드 맞아. 클라우드 센터를 막 짓는, 예, 그 회사에 아주 크게 짓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돈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이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영업 현금도 안 좋고, 그 대신에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재무 활동으로 해서 자금 조달하고, 이런 부분이 예, 급격히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규 출자액으로 보충하는.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기업도 있어요. 적자 기업이 다른 투자자로 인수돼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 해버려요.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적자야, 막 3년 동안 적자이면 나중에 관리 종목으로 될 수 있고, 코스닥 업체들은. 그러면 다른 이제 투자자가 완전히 다른 회사를 엮어가지고 탈바꿈하면 영업현금이 나쁜데, 그게 이제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또 뭔가가 있으면 의외로 이 회사가 또 급격히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망가진 회사인데, 내부적으로 사업부별로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히 좋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업황이 급격히 호전됐는데 설비가 부족한 회사들, 그렇지 않아요?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현재 지금 숫자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이미 숫자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전방 산업이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뭐예요? 수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 대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일감을 줄 때, 니네들 이제 일감이 많아지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러면 설비 투자 니들 나중에 납품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미리 이제 언지를 받고 뭐예요?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이 플러스, 재무 활동이 마이너스다. 이건 뭐예요? 영업 활동에서 현금이 부족해요. 그것을 뭐예요? 비유동 자산은, 설비 자산을, 어떤 비유동 자산을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해서 뭐예요? 주주나 채권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한다든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요. 그렇죠. 자산을 매각해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비유동 자산 중에서 뭐 관련된 금융 자산 있죠. 금융 자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뭐 그 설비 자산까지 다 판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단기적인 유동성 악화가 돼서 뭐예요? 지금 차입금을 이제 갚는 거면 좀 문제가 있죠. 만약 배당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 주주들 어떤 사모펀드가 들어왔다. 그래서 뭐 배당으로 자기 어떤 추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회수하고 이제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죠. 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업황이 좋아질 때 뭐예요? 이거 설비 자산을 매각했으면 과실을 얻지 못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다. 영업 활동에서 부족 현금과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환액, 그 다음에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현금 비축액으로 해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영업 활동이 돈 못 벌고, 투자 활동은 뭐예요? 계속 설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재무 활동은 뭐예요? 계속 채무도 상환하고 뭐예요? 배당금도 줘요. 그게 다 마이너스예요. 이 회사는 뭐냐면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현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쇠퇴기의 회사죠. 쇠퇴기 회사인데 그동안 벌어놓은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쇠퇴기라서 뭐냐면 막 적자예요. 적자기 영업 현금도 적다고. 근데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부채도 갚아 나가요. 그렇죠?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회사이고, 업황이 최악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회사. 어떤 단기적인 위기를 버티면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이 회사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미 주가는 뭐 거의 떨어져 있어서, 주가는 그렇잖아요. 이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면, 자산, 여기는 뭐 어차피 적자이기 때문에 수익 가치보다 자산 가치를 평가해 보면 PBR이 뭐 0.2나 뭐 0.3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더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상황 반전만 있어도 버티기만 하고, 약간의 상황에 반전만 있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사기 좀 두렵지만, 의외로 이러한 안진마전을 보고 분할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약간의 상황 반전에 의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루하죠. 투자할 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위의 표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보셔요.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숫자는 안 봤잖아요. 절대적인 숫자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어차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그 베이스를,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것. 그리고 기준에서 뭐예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읽을 때 이거를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 읽을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자꾸 이런 부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계속 반복, 이제 이 회사를 관찰할 때에는 내가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을 피드백을 시키면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숫자로 검증하셔야 되고, 회사와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냥 전방 산업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도 검증해야 되고, 전방 산업의 회사들을 수주 금액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해석할 때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현금 흐름표 비율 분석하는 것을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가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재무제표로 이렇게 나온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현금 흐름표,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비율 분석하는 게 많잖아요. 현금 흐름표는 비율 분석하는 게 별로 없는데, 최근에 이제 회계학책에 비율 분석하는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비율 분석들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